차가운 겨울밤, 낯선 골목길에 쓰러진 한 소녀. 우연히 그녀를 마주한 한 남자. 그러나 이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비밀, 그리고 서로가 알지 못했던 인연. 잃어버린 시간 속에서 과연 이들은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까? 지금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겨울밤의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수정같이 맑은 찬 기운이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고 건물 사이를 헤집고 들어온 바람은 도심의 불빛을 스치며 흩날렸다. 강도연은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운전대를 단단히 움켜쥐었다. 차창 너머로 흐르는 도시의 야경은 차가운 푸른빛과 따스한 노란빛이 뒤섞여 마치 수채화처럼 번졌다. 원래라면 지금쯤 그는 검은색 세단 뒷좌석에서 기사의 운전에 몸을 맡긴 채 내일 회의 서류를 넘기고 있었겠지만 오늘만큼은 그 모든 책임과 의무에서 벗어나 직접 핸들을 잡고 싶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거리를 천천히 지나는 동안 강도연의 가슴 한켠이 묵직하게 가라앉았다. 12번의 계절이 지났으나 이곳은 여전히 자신의 상처를 기억하고 있는 듯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이 거리는 따뜻한 추억으로 가득한 공간이었다. 딸과 함께 주말마다 들렀던 작은 문방구, 아이가 좋아하던 떡볶이 가게, 선물로 사주었던 토끼 인형. 작고 소중했던 손이 자신의 넓은 손바닥 위에 놓여있던 감촉이 아직도 생생했다. 장난스럽게 자신의 손을 잡고 떡볶이를 먹고 싶다던 맑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러나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차갑게 얼어붙은 듯 변해버렸다. 한때는 따스한 추억이 담긴 거리가 이제는 아프게 그를 찌르는 가시밭이 되었다. 강도연은 짧은 한숨을 내쉬었다. 창문을 살짝 열자 차가운 기운이 머리칼을 스쳤다. 그는 딸을 찾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경찰, 실종자 센터, 사설 탐정, 심지어 해외 수사기관까지. 하지만 수소문한 모든 단서는 시간이 갈수록 흐릿해졌고 작았던 희망의 불씨는 점점 꺼져갔다. 이제는 기억 속 딸의 모습조차 또렷하지 않았다. 어린 시절의 미소가 어떤 모양이었는지, 웃을 때 눈가에 잡히던 주름은 어땠는지, 목소리는 어떤 음색이었는지. 시간이 그 모든 것을 희미하게 만들어버렸다. 그때였다. 멀지 않은 골목길, 희미한 가로등 아래 작은 형체가 눈에 들어왔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 지나가는 행인들은 무심하게 그 존재를 외면했다. 술에 취한 사람으로 여겼을지 아니면 그저 관심 밖의 일이었을지. 그 누구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강도연은 차를 세웠다.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리자 차가운 바람이 그의 뺨을 때렸다. 천천히 다가가 보니 여성이었다. 낡고해진 코트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고 가느다란 손은 배를 감싸한 듯 움켜쥐고 있었다. 창백한 얼굴이 가로등 빛에 노출되었고 잔뜩 웅크린 몸은 겨울바람에 떨고 있었다. 얼어붙은 아스팔트 위에서 간신히 숨을 몰아쉬는 그녀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처연했다. 괜찮습니까? 그녀는 대답이 없었다. 희미하게 뜬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듯 흐릿했고 파랗게 질린 입술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주저할 이유가 없었다. 강도연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와 무릎 아래로 손을 넣어 안아 올렸다. 손에 닿는 몸은 너무나 가벼웠고 두꺼운 옷 속에서도 뼈마디가 느껴질 만큼 마른 상태였다. 그녀의 체온은 위험할 정도로 낮았고 숨결은 가녀렸다. 차에 그녀를 눕히고 히터를 최대로 올린 뒤 강도연은 가까운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까지 가는 길, 그는 룸미러 속에 비친 여성을 자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의식을 잃은 듯 미동도 없었다. 손끝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그 손끝이 움켜쥔 낡은 가방 하나가 유일한 소지품이었다. 이상하게도 그녀를 바라보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묵직해졌다.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은 듯한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 그를 휘감았다. 병원 복도는 밤 시간임에도 희미한 분주함이 감돌았다. 응급실 의사는 간단한 진찰 후 차트를 정리하며 강도연에게 다가왔다. 의사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걱정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설명했다. 심각한 영양실조입니다. 장기간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 것 같고 노동을 지나치게 많이 한 듯 보입니다. 손에 굳은 살이 많고 관절에 무리가 간 흔적이 있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의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차트를 다시 확인했다. 임신 7개월입니다. 임신. 그 단어가 강도연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다시금 처치실 안에 그녀를 바라보았다. 차가운 형광등 아래 그녀는 고요하게 숨을 쉬고 있었다. 창백한 얼굴, 깡마른 손목, 그리고 이제야 보이는 불룩한 배. 계속 웅크리고 있어 눈치채지 못했던 그 증거가 이제는 분명했다. 오랜 시간 제대로 먹지 못했던 것일까? 아니면 먹을 것이 없었던 것일까? 강도연의 가슴 한켠이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가족이나 보호자가 있습니까? 의사의 질문에 강도연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지금 그녀 곁에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었다. 입원 수속을 그리고 치료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그녀가 병원 침대에서 깨어나길 기다리며 간호사에게 부탁해 따뜻한 미음과 영양제를 준비하도록 했다. 병실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밤 풍경이 조용히 흘렀고 병실 안의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다. 강도연은 병실 소파에 앉아 그녀가 깨어나기를 기다렸다. 그것이 왜인지는 자신도 설명할 수 없었다. 그저 오랜 시간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찾은 듯한 느낌, 이 여성에게서 풍기는 묘한 익숙함이 그를 이 자리에 몇 시간이 흐른 후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처음 그녀의 시선은 흐릿했다. 희미한 눈동자가 병실 천장의 하얀 형광등을 향했고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낯선 남자를 발견한 순간 그녀의 몸은 본능적으로 움츠러들었다. 두려움이 그녀의 눈동자에 가득 차올랐다. 여기가 어디죠?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은 사람처럼 또는 목이 너무 말라 제대로 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처럼. 병원입니다. 강도연이 조용히 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권위가 스며 있었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몸을 일으키려 했다. 그러나 힘이 들어가지 않는지 다시 축 늘어졌다. 그녀의 숨결이 거칠어졌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려던 겁니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경계하는 눈빛만이 강도연을 향했다. 그 눈빛 속에는 불신과 두려움, 그리고 어딘가 의지할 곳 없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고독함이 담겨 있었다. 병원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강도연의 말에 그녀는 더욱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다. 무언가를 요구할 것이라는 의심 또는 대가를 바랄 것이라는 두려움이 그녀의 눈에 스쳤다. 전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녀는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한 채 다시 몸을 떨었다. 창백한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고 핏기 없는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강도연은 그녀가 이곳을 떠나려 한다는 걸 알았다. 낯선 호의가 두려운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녀에게는 이 병원을 벗어나야 할 절박한 이유가 있는 듯했다. 갈 곳이 있습니까?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잠시 바라보다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있어요. 하지만 강도연은 그 대답이 거짓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오랜 세월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남은 그는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날카로운 직감이 있었다. 누군가 기대고 의지할 곳이 있었다면 그렇게 쇠약해질 때까지 방치되지 않았을 것이다. 누군가 그녀를 돌봐줄 사람이 있었다면 한겨울에 이렇게 거리에 쓰러져 있지 않았을 테니. 그녀는 침대 옆에 놓여있던 가방을 집으려 했다. 그러나 손끝이 닿기도 전에 그녀의 몸이 위태롭게 기울어졌다. 순간 강도연은 반사적으로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녀의 몸이 너무 가벼워 본능적으로 팔에 힘이 들어갔다. 지금은 무리입니다. 놔주세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공포와 불안, 그리고 깊은 피로가 담겨 있었다. 강도연은 천천히 손을 거두었다. 그녀를 더 위협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가방을 잡았다. 가방에 천이 해져 있었고 끈은 여러 번 묶인 흔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때 가방 속에서 작은 수첩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푸른색 표지의 작은 수첩이 병실 바닥에 나지막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병실에 함께 있던 강도연의 비서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주워 그녀에게 건넸다. 그리고 수첩의 표지를 본 순간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놀라움과 의아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강도연을 바라보았다. 유나은. 그녀는 얼른 수첩을 받아 가슴에 꼭 안았다. 그 수첩은 그녀에게 매우 소중한 것처럼 보였다. 마치 삶의 전부를 담고 있는 듯한 소중함으로 그것을 끌어안았다. 강도연은 그 이름을 바라보며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어딘가 익숙한 이름이었다. 오래전에 들어본 듯한 혹은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듯한 묘한 친숙함이 그를 감쌌다. 그러나 그것이 정확히 어디서 왔는지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녀는 퇴원 서류를 정리한 후 조용히 병원을 나섰다. 그녀를 붙잡을 수도 있었지만 강도연은 그러지 않았다.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그녀의 태도가 마음에 걸렸지만 더 이상의 간섭은 그녀를 더 두렵게 할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대신 그는 조용히 비서를 향해 말했다. 저 아이의 신원을 조사해봐.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의아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강도연이 낯선 사람에게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신원이요? 이름이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다. 강도연은 창문 너머로 사라져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햇살 한 줄기가 쏟아지지 않는 겨울날의 회색빛 아침이었지만 그녀의 존재는 어딘가 따스한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그녀가 떠나고 나서도 이상하게 그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유나은. 그 이름은 20년 전 마지막으로 받았던 사설 탐정의 보고서에서 본 듯했다. 그 자료에서 봤던 어딘가 존재했지만 단서를 찾을 수 없었던 이름. 유나은. 그가 찾던 이름은 아니었지만 어쩐지 익숙한 이름이었다. 그리고 그 익숙함이 아주 오랜 시간 잊고 있던 감각을 건드리고 있었다. 마치 오래전 묻어두었던 기억의 상자가 조금씩 열리는 듯한 느낌이었다. 시간이 지나도 희미해지지 않는 기억이 있다. 강도연에게는 그날이 그랬다. 삶의 모든 순간이 모래알처럼 흩어져도 그날만큼은 선명한 유리 조각처럼 그의 가슴에 박혀 있었다. 20년 전
한겨울의 백화점. 창밖으로는 한방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다. 백화점 실내는 따스했다. 천장에서 흘러나오는 남방 바람이 얼굴을 간지렸고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눈부시게 빛났다. 캐럴이 잔잔하게 흘러나오는 배경 속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대화가 뒤섞였다. 아이들의 까르르대는 웃음소리, 선물을 고르는 연인들의 속삭임,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가족들의 분주한 발걸음. 그 모든 소리가 어우러진 행복한 공간이었다. 그 속에서 작은 손이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따스하고 보드라운 감촉.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존재의 체온. 아빠, 저기 봐. 저 인형 너무 귀여워. 딸 서윤이었다. 4살배기 아이는 두 볼이 발그레하게 물들어 있었다. 목도리로 반쯤 가려진 작은 얼굴에는 순수한 기쁨이 가득했다. 큰 눈망울은 반짝였고 그 눈동자의 쇼윈도에 전시된 토끼 인형이 담겨 있었다. 아이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들떠 있었다. 서윤의 작은 발은 까치발을 들고 있었고 온몸으로 기대어 쇼윈도를 향해 있었다. 정말 귀엽네. 우리 서윤이보다? 강도연이 장난스럽게 묻자 서윤은 고개를 갸웃하며 한참을 고민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다. 아이의 눈썹이 찡그려지고 작은 입술이 오므라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론을 내렸다는 듯 조그맣게 중얼거렸다. 그래도 제가 더 귀여울걸요? 그 말과 함께 작은 얼굴에 번진 미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다웠다. 조그만 이가 드러난 그 웃음에는 순수한 행복과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 미소가 지금까지도 강도연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마지막이었으니까. 잠시, 정말 잠깐이었다. 점원이 건넨 쇼핑백을 정리하려고 손을 놓았을 뿐이었다. 단 몇 초, 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자신의 손가락을 풀어 쇼핑백의 손잡이를 단단히 감아쥐고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려던 그 짧은 순간이었다. 그런데 다시 돌아봤을 때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어야 할 아이가 그 자리에 없었다.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다. 서윤은 늘 숨바꼭질을 좋아하던 아이였으니까. 근처 옷걸이 뒤나 진열대 아래에 숨어 있다가 깜짝 놀라게 하는 장난을 자주 쳤다. 강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서윤아, 어디 있니? 그는 서둘러 주위를 둘러봤다. 옷걸이 사이, 진열대 뒤편 시선이 닿는 모든 곳을 살폈다. 하지만 아이의 웃음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대신 백화점의 크리스마스 캐럴만이 귓가에 울려 퍼졌다. 서윤아, 이제 그만 나오렴. 목소리에 불안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주위 손님들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고 그것이 더욱 그를 초조하게 만들었다. 등줄기로 차가운 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한참을 백화점 층을 돌아다녀도 아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제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았고 호흡이 가빠졌다. 급히 경비실을 찾아갔다. 백화점의 방송이 큰 소리로 울려 퍼졌다. 강서윤 어린이를 찾습니다. 강서윤 어린이의 보호자께서는 1층 안내데스크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방송이 여러 번 반복되는 동안 강도연은 모든 층을 뛰어다녔다. 어디선가 서윤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응답은 없었다. 그제야 그는 완전히 깨달았다. 아이는 사라졌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지옥이 시작되었다. 백화점의 CCTV를 확인했다. 화면 속에는 서윤의 작은 손을 잡고 빠르게 에스컬레이터를 내려가는 남자의 모습이 포착되었다. 아이는 처음에는 저항하는 듯 했지만 남자가 무언가 속삭이자
순순히 따라가는 모습이었다. CCTV의 다음 화면에서 그들은 1층 입구를 빠져나갔다. 그리고 눈이 내리는 도로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다. 그렇게 서윤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유괴범이 남긴 흔적은 없었다. 단 한 번의 몸값 요구 전화를 남긴 후 이후로는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어떤 번호로도 연락이 닿지 않았고 약속된 장소에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마치 땅이 갈라져 삼켜버린 것처럼 아이도 범인도 흔적 없이 사라져버렸다. 경찰도 사설 탐정도 손을 댔지만 단서는 허공으로 흩어졌다. CCTV에 찍힌 남자의 얼굴은 모자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고 차량 번호판은 의도적으로 흙이 묻어 식별이 불가능했다. 모든 가능성을 의심해야 했다. 강도연의 사업 경쟁자들의 소행인가, 전문적인 유괴범의 계획된 범행인가, 아니면 단순한 인신매매를 위한 것인가. 그러나 누구도 확실한 답을 주지 않았다. 각 지역 경찰서와 공항, 항만의 감시가 강화되었지만 이미 아이는 어디론가 사라진 후였다. 전국적으로 수배령이 내려졌고 서윤의 사진이 언론에 공개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은 가늘어졌다. 강도연의 부인은 끝내 그 현실을 버티지 못했다. 아이가 사라진 날부터 그녀는 한순간도 편히 쉬지 못했다. 밤새 아이의 방 앞에 앉아 문을 바라보다가 아침이 되면 현관으로 달려가 초인종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언젠가 아이가 돌아올 것만 같은 절박한 희망을 버리지 못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채 하루에도 수십 번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삼켰다.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고 아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그녀의 눈동자는 점점 초점을 잃어갔다. 서윤이가 돌아오면 꼭 알려줘요.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리고 그마저도 유괴 사건이 일어난 지 몇 해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 남편과 딸을 기다리던 그 방은 이제 텅 비어 있었다. 강도연은 딸을 찾겠다는 집념으로 하루하루를 버텼다. 모든 재산과 시간을 쏟아부었다. 아이를 찾기 위해 사업도 사회적 관계도 모두 등한시했다. 그의 삶은 오직 서윤 찾기라는 한 가지 목표만을 위해 존재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은 지키지 못한 공허한 말이 되어 있었다. 간간이 들어오는 제보는 모두 헛된 희망으로 끝났고 마지막 남은 단서마저 차가운 서류 속에 묻혀버렸다. 서윤이가 살아있다면 지금쯤 24. 어떤 모습으로 성장했을지, 어떤 목소리를 가졌을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 모든 것을 상상만 해야 했다. 그것이 아버지로서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러나 강도연은 몰랐다. 딸이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강서윤은 그날 이후 강서윤이 아니었다. 유괴범은 그녀를 국제적인 인신매매 조직에 넘겼고 그녀의 신분은 완전히 조작되었다. 서류상으로 그녀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이름과 생년월일을 부여받았다. 그렇게 내 살배기 아이는 윤하은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던져졌다. 너무 어렸던 하은은 자신의 원래 이름과 가족에 대한 기억을 점점 잃어갔다. 가끔 꿈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지만 깨어나면 그마저도 희미한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알 수 없는 그리움과 외로움뿐이었다. 하은이 처음 눈을 뜬 곳은 춥고 낯선 보육원이었다. 회색빛 콘크리트 건물에 빼곡히 들어찬 철제 침대, 한 번도 따뜻해지지 않는 얇은 이불, 그리고 가족 없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가득한 공간. 그곳은 결코 따뜻하지 않았다. 그녀는 부모가 버린 아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았다. 언제든 입양될 수 있는 아이,
언제든 다시 버려질 수 있는 아이. 그런 존재로 자라야 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하은은 자신만의 의식처럼 속삭였다. 난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었을 거야. 분명히. 하지만 현실은 그 믿음을 계속해서 무너뜨렸다. 하은은 몇 번이고 새로운 가정을 찾았지만 모든 곳에서 결국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왔다. 처음에는 가족이 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입양 가정으로 갔다. 깨끗한 자신만의 방, 따뜻한 식사, 그리고 엄마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그러나 그런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너 같은 애는 감당 못해. 괜히 데려왔어. 우리 가족이랑은 안 맞는 것 같아. 그런 말들을 듣고 하은은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왔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반복될수록 그녀의 마음에는 단단한 벽이 쌓여갔다. 언제부턴가 하은은 더 이상 가족을 기대하지 않게 되었다. 사람들이 자신을 진심으로 원한다는 것을 믿지 않게 되었다. 하은은 매번 작은 짐가방을 싸고 다시 익숙한 보육원으로 돌아왔다. 그 가방 속에는 언제나 작은 토끼 인형이 들어 있었다. 그녀가 가진 유일한 소지품이자 알 수 없는 과거와 연결된 유일한 끈이었다. 그 인형의 출처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품에 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다. 18살이 되던 해 하은은 보호시설을 떠났다. 성인이 되는 순간 국가의 보호는 끝났고 이제 살아가는 것은 오로지 그녀의 몫이었다. 고등학교 졸업장 하나와 작은 짐가방을 든 채 하은은 차가운 세상으로 나왔다. 아무런 후원자 없이 하은은 자신의 삶을 개척해야 했다. 식당에서 접시를 나르고 건물 청소를 하고 공장에서 밤새 부품을 조립했다. 때로는 하루에 3가지 일을 동시에 했다. 신발이 닳도록 걸었고 손이 갈라지도록 일했다. 아무도 그녀를 보호해주지 않았으므로 스스로를 지켜야 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 임신. 공장 동료였던 남자와의 짧은 인연에서 생긴 일이었다. 검사 결과를 보는 순간 하은은 놀랐고 두려웠다. 그러나 남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그의 반응은 차가웠다. 내 아이가 아니야. 책임질 생각 없어. 그렇게 말한 남자는 이내 다른 도시로 떠났다. 핸드폰 번호는 더 이상 연결되지 않았고 그가 살던 자취방은 비어 있었다. 그렇게 하은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뱃속의 생명은 그녀에게 작은 희망이었다. 한 번도 자신을 온전히 지켜준 사람이 없었으니까 이 아이만큼은 스스로 지켜내고 싶었다. 사람들이 낙태를 권유했지만 하은은 고개를 저었다. 이 아이는 자신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가족이었다. 그렇게 버티고 또 버티고 계속해서 버텼다. 임신으로 인해 일자리는 하나둘 끊겼고 월세가 밀려 여러 번 거처를 옮겨야 했다. 겨울이 다가오자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밤에는 두꺼운 코트를 입고 잠들었다. 때로는 끼니를 거르기도 했다. 그러나 최대한 영양제는 챙겨 먹었다. 뱃속의 아이를 위해. 그러다가 그 겨울밤 결국 쓰러졌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상태에서 거리를 걷던 중 갑자기 앞이 캄캄해졌다. 아스팔트 위로 쓰러지며 하은의 마지막 생각은 뱃속 아이에 대한 걱정이었다. 그녀는 몰랐다. 그날 눈앞이 흐려지며 의식을 잃었을 때 자신을 안아올린 사람이 그토록 오랫동안 자신을 찾아 헤매던 사람이었음을. 그녀의 원래 이름을 부르며 20년간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방황하던 아버지였음을. 그 역시 몰랐다. 쓰러진 한 임산부를 구하려는 선의의 행동이 사실은 20년 만의 재회였음을. 골목에서 만난 한 소녀가
백화점에서 손을 놓쳤던 바로 그 아이였음을, 그토록 찾아 헤매던 자신의 딸이었음을. 운명은 때로 잔인하면서도 신비롭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채 다시 한번 삶의 궤도가 겹쳐졌다. 아버지와 딸.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강도연은 오랫동안 책상 위의 문서를 바라보았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그 앞에 놓인 A사 용지 한 장에 고정되어 있었다. 거기엔 단 몇 줄의 정보만이 적혀 있었지만 그 무게는 세상의 모든 것보다 무거웠다. 윤하은. 공식적인 출생 기록 없음. 어린 시절 여러 차례 입양과 파양을 반복함. 그는 손끝으로 종이를 문질렀다. 종이 위에 새겨진 단어들이 의미하는 바를 곱씹으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사무실은 적막했고 오로지 시계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맥박이 빨라지는 것이 느껴졌다. 이름이 낯익었던 이유. 그건 단순한 기시감이 아니었다. 몇 년 전 마지막으로 요청했던 사설 탐정의 보고서. 이미 찾는 것을 포기했을 때쯤 그는 마지막 희망으로 실종된 어린아이들과 관련된 여러 정보를 정리해달라고 부탁했었다. 그 두꺼운 서류 더미 속에서 몇 번째 페이지였는지도 기억나지 않는 곳에 적혀있던 이름이 윤하은이었다. 출생지가 불분명하고 시설에서 자랐으며 신분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아이. 하지만 당시엔 단서가 너무 적었고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깊이 들여다보지 못한 채 넘겨버렸던 이름이었다. 수많은 실종 아동 중 하나로 특별히 주목할 이유가 없었다. 그리고 지금 그 이름이 다시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이번에는 골목에서 쓰러진 한 여성의 이름으로. 운명이 장난을 치는 것인지 아니면 그토록 바라왔던 기적이 눈앞에 펼쳐진 것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강도연은 생각했다. 그날 밤 이후 그녀의 행동들이 하나하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처음부터 자신을 밀어냈다.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고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 마치 타인에게 기대는 법을 모르는 사람처럼 또는 누군가에게 의지하면 언젠가 상처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그건 어쩌면 그동안 기댈 곳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고독함과 경계심이었다. 창밖을 바라보던 강도연의 시선이 다시 책상 위로 향했다. 그는 손을 뻗어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비서실장. 그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목소리엔 흔들림이 없었지만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네, 회장님. 윤하은의 DNA 검사를 진행해. 비서는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목소리에서 놀라움이 묻어났다. 회장님 설마. 강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밤 풍경이 그의 눈동자에 비쳤다. 서울의 밤은 화려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어둠도 깊었다. 마치 그의 마음처럼. 그는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만약 정말로 그녀가 서윤이라면, 20년 동안 찾아 헤매던 딸이라면, 그 생각이 스치자 가슴 깊은 곳이 서늘하게 식어갔다.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 그를 휘감았다. 강도연은 그날 이후 윤하은을 찾으려 애썼다. 그녀가 병원에서 퇴원한 후 비서를 통해 그녀의 행적을 조사했다. 작은 고시원 방 하나, 임시직 일자리, 그리고 병원 진료 기록 정도가 전부였다. 그러나 그 단편적인 정보만으로도 그녀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DNA 검사를 위해서는 그녀의 검체가 필요했다.
병원에서 받은 혈액 샘플이 아직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그것으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병원장과의 오랜 친분을 이용해 검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결과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단 이틀 만에 그의 책상 위에 놓였다. 99.9% 일치. 강서윤과 동일인으로 추정됨. 그는 보고서를 바라보았다.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읽었다. 그러나 거기 적힌 단어들은 머릿속에서 춤을 추며 제자리를 찾지 못했다. 그저 일치라는 단어만이 그의 뇌리에 남았다. 강서윤, 그의 딸, 그토록 찾아 헤맸던 아이, 그가 손에서 놓쳤던 작은 손, 20년 동안 밤마다 떠올렸던 목소리, 그 아이가 이제는 낯선 얼굴이 되어 눈앞에 있었다. 그는 서류를 천천히 접었다. 종이를 접는 손끝에 힘이 들어가 주름이 깊게 패였다. 그 순간 불현듯 20년 전 백화점의 풍경이 떠올랐다. 손을 놓친 순간 돌아서던 아이의 모습, 그리고 텅 빈 공간. 그때처럼 지금도 그녀는 그를 향해 등을 돌리고 있었다. 결과를 받은 그날 저녁 강도연은 직접 그녀를 찾아 나섰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 거리를 지나 그는 그녀가 자주 들른다는 병원 근처 작은 공원에 도착했다. 간호사가 귀띔해준 정보였다. 퇴원 후에도 그녀는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고 검진 전후로 항상 그 공원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했다. 늦가을의 공기는 선선했고 공원의 나뭇잎들은 이미 노란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벤치에 앉아있던 윤하은은 발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앞에 강도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창백한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또 따라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불편함과 의욕이 뒤섞인 음성이었다. 강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이제 보니 눈매는 어린 서윤을 닮아 있었다. 다만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순수함이 없었고 대신 세상을 겪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날카로움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긴 숨이 흰 입김이 되어 공기 중에 퍼졌다. 이제 됐어요.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세요. 병원비도 감사했지만 이제 저한테 더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그녀의 말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더 이상의 관계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현이었다. 내가. 강도연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악기처럼 거칠게 울렸다. 강서윤이라면?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눈동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누구도 알지 못할 이름을 누군가 불러낸 충격이었을까? 아니면 처음 듣는 이름이었을까? 잠시 정적이 흘렀다. 공원의 산책로를 지나는 사람들의 발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 나뭇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다. 그리고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낮았고 미세하게 떨렸다. 뭐라고요? 확인했다. 그는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흔들리고 있었다. 두려움과 기대, 그리고 깊은 후회가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다. 내 DNA, 내가 내 딸이라는 걸.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다. 눈썹이 찡그려지고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무언가 떠오르는 기억이 있는 듯 했지만 이내 그녀의 표정은 다시 굳어졌다. 그러다 이내 조소를 흘렸다. 웃음 속에는 비웃음, 불신, 그리고 어쩌면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웃기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마치 얼음장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하은아. 강도연이 다시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다. 그녀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 이름으로 불리는 것조차 거부하는 듯 했다.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마세요. 그녀의 말에는 날이 서 있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쌓인 분노와 상처가 한순간에 터져 나온 것 같았다. 강도연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분노, 혼란, 그리고 어쩌면 슬픔까지. 이제야 그는 깨달았다. 그녀는 이미 강서윤이 아니었다. 20년의 세월은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았다. 그녀의 기억 속에는 강도연이라는 사람도 아버지라는 존재도 희미한 그림자로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20년 동안 날 찾지도 않았으면서 그녀가 낮게 내뱉었다.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다.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요? 그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강도연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어떤 말도, 어떤 변명도 그녀가 겪어야 했던 20년의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아무리 설명해도 그녀는 그 시간 속에서 혼자 견뎌야 했던 사람이었다. 길 잃은 아이로 자라나 버려진 느낌을 안고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 시간 동안 그녀는 어떤 고통을 겪었을까? 얼마나 많은 밤을 혼자 울며 보냈을까? 강도연은 그 깊은 상처를 헤아릴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벤치 옆에 앉았다. 그녀와의 거리를 조심스럽게 유지하며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하지만 그 물리적 거리는 그들 사이의 심리적 간극을 메울 수 없었다. 20년이라는 시간은 그들 사이에 깊은 협곡을 만들어버렸다. 내게 모든 걸 설명하고 싶다. 강도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그 진심이 그녀에게 닿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설명할 게 있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아냥거림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고통과 궁금증도 숨겨져 있었다. 어쩌면 그녀도 진실을 알고 싶었는지 모른다. 왜 자신이 버려졌는지, 왜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는지, 왜 혼자여야 했는지. 강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을, 서윤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동자 속에서 어린 서윤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눈앞의 여성은 이미 다른 사람이었다. 윤하은이라는 그와는 무관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다. 내가 4살 때 백화점에서 유괴당했어. 내가 손을 놓쳤어.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다. 20년 동안 그를 짓눌러온 죄책감이 다시금 가슴을 옥죄었다. 그 이후로 줄곧 널 찾아다녔어. 경찰, 탐정, 해외 수사기관까지. 하지만 단서는 점점 희미해졌고 그녀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의심, 분노, 그리고 어쩌면 희미한 기억의 파편까지. 증거가 있나요? 그녀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방어적인 태도가 묻어 있었지만 조금은 누그러진 듯했다. 어쩌면 그녀도 자신의 정체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었는지 모른다. 출생에 관한 기록이 없고 부모의 존재가 흐릿한 채로 자라온 20년. 그 시간 동안 그녀도 자신이 누구인지 궁금했을 것이다. 강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오래된 사진이었지만 그는 항상 그것을 지갑에 넣고 다녔다. 서윤을 잊지 않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 사진 속에는 4살배기 서윤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토끼 인형을 안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었다. 그는 천천히 사진을 그녀에게 건넸다. 하은은 망설였지만 결국 그것을 받아들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사진 위를 쓸었다. 그리고 그 사진 속 아이가 안고 있는 토끼 인형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무언가 기억의 문이 열리는 듯했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다시 단단한 표정을 지었다. 사진을 강도연에게 돌려주며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시간이 필요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부드러워져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경계심과 혼란이 담겨 있었다. 강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를 다시 잃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20년의 간극을 하루아침에 메울 수는 없었다. 알겠다. 하지만 내가 널 찾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언젠가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동의인지 아니면 그저 대화를 끝내고 싶은 마음에서였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공원을 빠져나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어딘가 쓸쓸해 보였다. 마치 혼자 긴 길을 걸어온 사람처럼 그 어깨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게가 얹혀 있었다. 강도연은 그 자리에 홀로 남았다. 서서히 어두워지는 하늘 아래 그는 오랫동안 그녀가 떠난 방향을 바라보았다. 20년의 시간과 빈 공허함이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이제 그 시간의 틈을 메울 수 있을까? 그는 그 답을 알지 못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번에는 그녀의 손을 놓치지 않겠다는 결심뿐이었다. 거리는 겨울빛으로 가득했다. 회색빛 하늘이 도시 전체를 덮고 있었고 사람들의 숨결은 하얀 안개가 되어 공기 중에 흩어졌다. 차가운 바람이 건물 사이를 스치며 지나갔고 나뭇가지들은 민둥민둥 벗겨진 채 움츠러들어 있었다. 강도연은 낯선 동네의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다. 그의 발밑에는 밤새 내린 얇은 눈이 바스락거리며 밟혔다. 눈앞에 보이는 건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었다. 3층짜리 낡은 벽돌 건물, 담벼락에는 시간이 남긴 얼룩이 번져 있었고 정원이라고 할 것도 없는 작은 공간에는 겨우 플라스틱 화분 몇 개가 버려져 있었다. 낡은 철문에는 녹이 슬어 있었고 벽면을 타고 내려온 수도관은 여기저기 누수의 흔적을 보이고 있었다. 이런 허름한 곳은 강도연에게 너무나 낯설었다. 그의 세계는 언제나 깨끗하고 애른 빛을 발하며 모든 것이 정갈하게 정리된 곳이었으니까. 그 안에서 딸이 살고 있었다. 20년 만에 찾은 딸이. 이런 곳에서 그 생각이 강도연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어쩌면 그녀의 인생 전체가 이런 모습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 그가 놓친 20년. 그 시간 동안 그녀는 이런 곳에서, 이런 환경에서 자랐을 것이다. 문 앞에서 강도연은 잠시 걸음을 멈췄다. 낡은 초인종 버튼을 누를까 말까 망설였다. 그의 손은 공중에 멈춘 채 가만히 떨리고 있었다. 그녀가 자신을 받아들일까? 아니면 또다시 거부할까? 그 두려움이 그를 망설이게 했다. 그러나 문이 열리기도 전에 그녀의 목소리가 먼저 들려왔다. 또 찾아왔어요? 윤하은이었다. 그녀는 작은 옥상으로 향하는 외부 계단에서 내려오는 중이었다. 얇은 가디건 하나만을 걸친 채 약간은 놀란 듯한 그러나 경계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강도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창백한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고 마른 손은 계단 난간을 꽉 쥐고 있었다. 돌아가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 어떤 타협이 여지도 없어 보였다. 강도연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이전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잠시 이야기하자. 하은은 계단을 다 내려와 그와 마주섰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고 전신에서 방어적인 태도가 느껴졌다. 무슨 얘기를요? 그녀는 팔짱을 끼며 물었다. 그 동작에서 불안함이 묻어났다. 제가 회장님 딸이라는 거 알겠어요. 하지만 그래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날이 서 있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분노와 상처가 그 안에 농축되어 있는 듯했다.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강도연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다.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다. 그는 20년 동안 아버지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 시간 동안 그녀가 겪었을 모든 고통과 외로움, 그 어떤 것도 함께 해주지 못했다. 그동안 찾고 있었다.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20년 동안 단 하루도 그녀를 잊은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 진심이 과연 그녀에게 닿을 수 있을까? 하은은 피식 웃었다. 그 웃음은 조소에 가까웠다. 찾고 있었다고요? 그래. 그런데 왜 20년이 걸렸죠? 그녀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그 안에는 왜 더 일찍 찾지 못했나?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나타났나라는 원망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진짜 나를 찾고 있었나라는 의심도 깔려 있었다. 강도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어떤 말로도 그 20년을 설명할 수 없었다. 그가 얼마나 필사적으로 찾았는지, 얼마나 많은 밤을 뒤척이며 보냈는지, 얼마나 많은 죄책감에 시달렸는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몇 마디 말로 담아낼 수 있을까? 돈으로 해결하려는 거라면 사양할게요. 하은이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전 제 방식대로 살아갈 거예요. 강도연은 그녀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의 시선은 그녀의 마른 손목과 작은 방 안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바람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적절한 난방도 없이 추위와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작은 몸은 새 생명을 품고 있었다. 혹시 필요한 건 없나?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억지로 부녀 관계를 강요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그녀가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었다. 하은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어요. 그 말과 함께 그녀는 몸을 돌려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낡은 문이 닫히는 소리가 강도연의 귓가에 맴돌았다. 마치 20년 전 백화점에서 유괴범에게 끌려가던 순간처럼 그녀는 다시 한번 그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번에는 그가 그녀를 찾아낸 상태였고 이번에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겨울은 더욱 깊어졌다. 거리의 나무들은 앙상한 가지만 남겨둔 채 차가운 바람에 떨고 있었고 사람들은 두꺼운 코트 속으로 몸을 숨겼다. 강도연은 그녀가 일하는 카페 맞은편 벤치에 앉아 있었다.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는 것, 그것만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하은은 차갑게 그를 돌아섰지만 강도연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일과를 조금씩 파악해갔다. 그녀가 퇴근하는 시간, 그녀가 가는 작은 마트, 그녀가 머무는 낡은 원룸 앞. 그는 멀리서 지켜보았다. 결코 그녀의 삶에 간섭하지 않으려 했지만 적어도 그녀가 안전하게 지내는지는 확인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를 불쌍하게 여기려 한 것이 아니었다. 다만 20년을 놓쳤다는 사실이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다. 그가 있었어야 할 자리, 그가 해주었어야 할 일, 그 모든 것을 하지 못한 후회가 그를 괴롭혔다. 그녀가 장바구니에 담는 것들은 단출했다.
가끔 라면, 달걀 한 판, 가장 싼 우유. 그리고 가끔은 영양제 하나. 배가 불러오고 있는데 그렇게 적은 것들로 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그의 가슴이 아팠다. 그녀가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나은 음식을 먹으며 편안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랐다. 그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강도연은 고민했다. 너무 직접적으로 접근하면 그녀가 더 강하게 거부할 것이다. 하지만 이대로 지켜만 볼 수는 없었다. 특히 그녀의 배가 나날이 불러오는 상황에서. 그래서 어느 날 그녀가 집을 비운 사이 누군가 그녀의 문 앞에 작은 상자를 두고 갔다. 그 안에는 임산부를 위한 영양제, 따뜻한 스웨터, 그리고 신선한 과일들이 담겨 있었다. 그의 직접적인 도움은 거부했지만 어쩌면 익명의 선물이라면 받아들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이었다. 그리고 한 장의 메모. 강도연은 오랜 시간 고민한 끝에 단 한 줄의 문장을 적었다. 너무 힘들면 기댈 곳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렴. 그는 그녀가 그 메시지를 이해하기를 바랐다. 그가 항상 그녀 곁에 있을 것이며 언제든 그녀가 원한다면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의 기대와 달리 다음 날 그 상자는 다시 현관 앞에 내놓아져 있었다. 내용물은 그대로였고 메모는 찢겨진 채 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그녀의 의지는 단호했다. 어떤 형태로든 그의 도움은 받지 않겠다는 의지. 강도연은 그 상자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거부는 아프지만 이해할 수 있었다. 20년 동안 홀로 버틴 그녀에게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의 도움은 믿기 어려운 것이었을 테니까. 그는 더 많은 인내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다. 하은은 작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다. 강도연은 그날도 맞은편 벤치에 앉아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커피 머신의 소리, 손님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 그 익숙한 풍경 속에서 그녀는 여느 때처럼 바쁘게 손을 움직이고 있었다. 갑자기 그녀가 카운터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함 때문인가 싶었지만 곧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한 손으로 카운터를 붙잡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손끝이 떨렸고 몸이 휘청거렸다. 강도연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그가 카페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녀는 바닥에 무너졌다. 카페 안이 순식간에 혼란스러워졌다. 손님들이 놀란 듯 자리에서 일어났고 직원들이 그녀에게 달려갔다. 누가 119 좀 불러주세요. 괜찮으세요? 정신이 드세요? 임산부예요. 빨리 구급차를. 강도연은 카페 문을 밀고 들어가 그녀에게 달려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결이 약했다. 그는 즉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119입니다. 신고자분,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카페 직원 중 한 명이 전화를 받고 있었다. 여기 임신부가 쓰러졌어요. 얼굴이 너무 창백하고 의식이 없어요. 호흡은 정상인가요? 모르겠어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강도연은 하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호흡은 약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마침내 구급대원들이 들어와 그녀를 들것에 실었을 때 강도연은 한시도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가족이세요? 구급대원의 질문에 강도연은 주저없이 대답했다. 네, 아버지입니다. 병원 복도는 적막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얀 벽을 비추고 있었고
멀리서 간호사들의 조용한 발걸음 소리만이 들렸다. 강도연은 한 손으로 이마를 짚은 채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일정을 뒤로하고 달려왔다. 중요한 회의도 해외 미팅도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엔 중요하지 않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마침내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왔다. 강도연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의사의 표정은 심각했다. 산모와 아이 모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강도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의사는 말을 이었다. 몸이 많이 쇠약해진 상태입니다. 영양실조와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태반 조기 박리가 의심됩니다. 태아의 심장 박동도 불안정합니다. 지속적인 치료와 관찰이 필요합니다. 모든 말이 강도연의 귓가에 메아리 쳤다. 위험, 쇠약, 영양실조. 그가 그녀를 더 일찍 찾았더라면, 그가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더라면 이런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이 그를 짓눌렀다. 현재는 응급 처치를 마치고 안정을 취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며칠이 고비가 될 것입니다. 산모가 충분한 휴식과 영양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회장님이 보호자 맞으십니까? 강도연은 짧은 침묵 끝에 대답했다. 네.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릴 필요가 없었다. 그는 그녀의 아버지였고, 이제는 그 책임을 다할 차례였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병실 문을 열었다. 희미한 조명 아래 하은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창백한 얼굴, 가느다란 손목, 그리고 불룩한 배. 그 모습이 강도연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 병실에는 고요가 흘렀다. 오직 기계의 B-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다. 강도연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작고 차가운 그 손. 20년 전에 놓쳤던 그 손을 다시 붙잡은 것이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게.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가 깨어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녀 곁에 있을 것이다. 그것이 아버지로서의 그의 책임이자 의무였다. 그리고 어쩌면 20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첫 발걸음이 될 것이다. 병실에는 희미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반쯤 내려진 블라인드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빗줄기가 하얀 침대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창밖의 하늘은 잔잔한 회색빛을 띠고 있었지만 어딘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한 부드러운 기운이 감돌았다. 겨울이 끝나갈 때쯤 느껴지는, 아직은 차갑지만 언젠가 따뜻해질 것이라는 희망을 담은 공기였다. 심전도 기계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울리는 적막한 공간에서 침대 위에 작은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창백했던 피부에 조금씩 생기가 돌아오는 모습이었다. 깊은 잠에 빠져있던 윤하은이 천천히 눈을 떴다. 눈꺼풀이 무거웠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흐릿했다. 낯선 천장의 색감, 약간의 소독약 냄새,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간호사들의 조용한 발걸음 소리. 하은은 몇 번 눈을 깜빡이며 주변을 살폈다. 의식이 점점 돌아오자 익숙한 얼굴이 시야에 들어왔다. 강도연이었다. 그는 창가에 있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희미한 햇살이 그의 옆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평소처럼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조금 달라 보였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피곤함이 그의 얼굴에 스며 있었고, 항상 완벽하게 다려진 셔츠에는 이제 구김이 져 있었다. 그의 곁에는 커피잔 몇 개가 쌓여 있었고, 노트북과 서류들이 무질서하게 놓여 있었다.
그는 병실에서 며칠을 보낸 것일까? 그 모습은 하은이 알던 완벽한 CEO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것은 지친 아버지의 모습에 가까웠다. 하은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아직 말은 나오지 않았다. 목이 말랐고 온몸이 무거웠다. 그러나 그녀의 시선은 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이상하게도 분노나 거부감이 덜했다. 그 자리에 깊은 피로감과 묘한 허무함, 그리고 어쩌면 조금의 안도감 같은 것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순간 강도연이 무언가를 느꼈는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순식간에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괜찮아? 낮은 목소리였다. 아주 조심스럽고 떨리는 듯 하면서도 따뜻한. 그동안 그가 해왔던 말투와는 다른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다. 하은은 잠시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 한편이 묘하게 저려왔다. 그 목소리에서 어렴풋이 기억 속의 한 조각이 떠올랐다. 아주 오래전 어린 시절의 희미한 기억. 누군가 자신을 품에 안고 똑같은 목소리로 물어보던 순간 강도연은 침대 옆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며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꾸며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안도감과 걱정, 그리고 깊은 그리움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내가 원하지 않으면 내 옆에 있지 않아도 좋아.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더 이상 그녀를 강요하지 않겠다는, 그녀의 의지를 존중하겠다는 약속이었다. 하은은 가만히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동자에 담긴 진심을 읽으려는 듯이. 하지만 내가 괜찮을 때까지는. 강도연이 말끝을 잠시 삼키더니 다시 조용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그때까지는 옆에 있을게. 순간 하은의 눈가가 떨렸다. 그녀의 시선이 흔들렸고 투명한 눈물이 그녀의 눈동자를 채우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 자신도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다. 스스로도 놀랐지만 흘러나오는 감정을 막을 수 없었다. 눈물이 차올랐다. 뜨겁게, 그러나 조용히. 그녀는 아주 작게 속삭이듯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왜 이제야? 그 말과 함께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울음이 터져나왔다. 처음에는 작은 흐느낌으로 시작했지만 곧 그녀의 전신이 흔들릴 정도로 울음소리가 커졌다. 20해 동안 혼자서 버텨야 했던 시간들. 보육원에서의 외로움, 입양과 파양을 반복하며 느꼈던 거부감, 가족이란 무엇인지 모른 채 자라야 했던 아픔, 혼자 세상을 마주해야 했던 두려움,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던 혼란, 그리고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던 부모에 대한 원망과 상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듯 한꺼번에 흘러내렸다. 하은은 작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마치 자신의 취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은 듯이. 그러나 손가락 사이로 뜨거운 눈물이 쉼없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어깨는 울음에 떨렸고 숨이 가빠졌다. 그 순간 강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녀의 곁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을 잡지도 등을 토닥이지도 않았다.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저 처음으로 자신의 곁에서 우는 딸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 눈물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그가 지금 할 수 있는 전부였다. 하은은 오랫동안 울었다. 평생 울지 않았던 눈물을 한꺼번에 쏟아내듯이. 그리고 강도연은 끝까지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그녀의 울음소리가 작아질 때까지, 그녀의 어깨가 떨림을 멈출 때까지 그저 그 자리를 지켰다. 마침내 하은의 울음이 잦아들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내리고 얼굴을 닦았다. 그녀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전과 달랐다. 마치 오랫동안 갇혀있던 무언가가 풀려난 듯한 가벼워진 눈빛이었다. 물 마실래? 강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은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물잔을 집어 그녀에게 건넸다. 그녀는 천천히 물을 마셨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그녀의 숨소리가 조금씩 안정되었다. 아이는 괜찮아요? 하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손이 자신의 배를 감쌌다. 강도연은 안심시키듯 미소 지었다. 괜찮아. 태아 심박동도 안정되고 있어. 의사 선생님도 조심하면 괜찮을 거라고 했어. 하은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녀에게 그 아이는 전부였다. 자신만의 가족, 자신이 지켜내야 할 유일한 존재였다. 의사 선생님은 너도 충분히 쉬어야 한다고 했어. 당분간은 무리하지 말고 병원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그의 말에 하은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다. 예전이라면 그의 간섭에 즉각 거부했겠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녀도 이제는 자신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안정을 취해야 했다. 카페에 연락해야 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이미 했어. 걱정하지 마. 당분간 쉬어도 된다고 했어.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배려가 낯설었다. 돌아가셔도 돼요. 회사 일이 바쁘실 텐데. 강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회사보다 중요한 일이 여기 있어. 그 말에 하은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동자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것은 진심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병실에는 다시 고요한 정막이 흘렀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많은 이야기가 오가지 못했지만 그 침묵 속에는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서로를 알아가기 위한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다림이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다. 창밖의 나무들은 새순을 틔우기 시작했고 병원 정원의 꽃들이 하나둘 피어나기 시작했다. 윤하은은 조금씩 회복되어 갔다. 병색이 가시고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다. 그녀의 배는 더욱 커졌고 그 안의 생명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퇴원 후 하은은 다시 걸음을 내디뎠다. 더 이상 낡은 고시원이 아닌 강도연이 마련해준 아파트에서 지내게 되었다.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도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그의 말에 마지못해 동의했다. 그녀는 JK그룹의 공식적인 상속녀가 되었다. 언론에서는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지만 하은이 선택한 길은 아버지의 보호 속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만의 삶을 살고 싶었다. 강도연의 그늘 아래가 아닌 자신의 빛으로 살아가고 싶었다. 놀랍게도 강도연은 그녀의 결정을 존중했다. 그는 그녀가 원한다면 그룹의 일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지만 그녀가 다른 길을 원한다면 그것 또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묵묵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녀를 지원해 주었다. 하은은 조금씩 자신의 일을 찾아갔다. 그녀는 보육원에서 자라온 경험을 살려 위탁가정 아이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아직은 서툴렀지만 차근차근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가 겪었던 아픔을 다른 아이들은 겪지 않게 하고 싶었다.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길이었다. 그리고 그의 여름이 끝나갈 무렵 하은의 품에는 소중한 존재가 찾아왔다. 작고 따뜻한 그녀가 지켜내고 싶었던 아이. 그녀는 딸을 낳았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아기였다. 작은 손가락, 까만 눈동자, 그리고 가끔씩 보이는 작은 미소까지.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였다. 강도연은 처음으로 할아버지가 되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주를 품에 안았다.
작고 연약한 그 생명을 두 손으로 감싸 안으며 그는 20년 전 잃어버린 딸을 떠올렸다. 그때도 이렇게 작고 소중했던 그 아이가 이제는 어머니가 되었다. 아기의 작은 손가락이 그의 손끝을 붙잡았다. 그 작은 움직임에 강도연의 가슴이 떨렸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였다. 그 작은 손을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이름은 정했어? 강도연이 물었다. 하은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서연이요. 윤서연. 강도연의 눈이 흔들렸다. 그 이름은 그의 핏줄을 이어받았음을 인정하는 의미였다. 강 씨가 아닌 윤 씨를 선택한 것은 그녀의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의지였지만 서라는 글자는 그녀의 원래 이름 서윤에서 따온 것임을 그는 알아차렸다. 좋은 이름이구나.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리고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딸을 바라보았다.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많은 대화가 필요했고 치유해야 할 상처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잃어버린 20년을 모두 되찾을 순 없겠지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다. 그 안에는 깊은 후회와 동시에 새로운 희망이 담겨 있었다. 앞으로는 내 곁에 있을게. 그것은 약속이었다.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다시는 혼자 두지 않겠다는 굳은 약속이었다. 하은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움직임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그를 아버지로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였다. 그것은 용서가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함께 걸어갈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아이는 고운 숨을 내쉬며 할아버지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이 들었다. 세 사람은 그렇게 병실에 함께 있었다. 더 이상 서로를 밀어내지 않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순간이었다. 창밖에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어 병실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강도영과 하은의 얼굴에도 그 빛이 닿았다. 아버지와 딸 그들은 아직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함께 걸어갈 시간이 있었다. 그렇게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다. 상처를 치유하고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씩 되찾아가는 과정. 그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가족이 있었다. 아이의 작은 숨결이 병실의 평화로운 리듬을 더했다. 그 숨결처럼 그들의 이야기도 이제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다.